안녕하세요. 라민의 책방입니다. 오늘도 연탄길로 마저 낭독 이어가겠습니다. 제목은 물 한 개. 수면 위에 떠있던 찌가 옆으로 조금 흔들렸다. 쭉쭉 쏙쏙. 곧이어 찌가 다시 위아래로 조금 크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쭉 가며 찌가 마디마디 현란한 색을 드러내며 물 위로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순간 박영감은 온 힘을 다해 낚싯대를 챘다. 투명한 낚싯줄은 핑핑 악기 소리를 내며 팽팽하게 당겨졌고 낚싯대에 걸린 물고기는 물속에서 요동을 치고 있었다. 평생 낚시를 즐겨온 박영감이었지만 이번처럼 굉장한 힘을 쓰는 녀석은 처음이었다. 낚싯대를 똑바로 세우고 한동안 버텨봤지만 녀석은 조금도 항복할 기세를 보이지 않았다. 이리저리 움직이며 30분가량 녀석과 실랑이를 하던 박영감이 공중으로 세웠던 낚싯대를 갑자기 앞쪽으로 내려버렸다. 도저히 녀석을 끌어낼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괴물처럼 힘을 쓰던 녀석은 박영감이 생각한 대로 낚싯대 끝부분을 끊어버렸다. 부러져 나간 낚싯대와 찌가 물 위에서 잠시 출렁거리더니 녀석은 그것들을 끌고 저수지 깊은 쪽으로 요요히 사라져갔다. 박영감은 흐르는 땀을 닦아내며 숨찬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히 가시게. 언제 왔는지 어린 남자아이 하나가 가까이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는 풀숲 한쪽에 가만히 앉아 박영감이 낚시하는 것을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었다. 넌 어디 사니? 못 보던 녀석이로구나. 박영감은 아이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다. 저기 위요. 아이는 신장로 넘어 배나무 과수원이 있는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아, 네가 그 서울에서 온 아이인 게로구나. 박영감은 문득 서울에서 손자가 왔다고 했던 배나무집 할멈의 말이 생각났다. 여긴 왜 왔는데 학교는 안 가? 몸이 아파서 1년 동안 쉬러 왔어요. 아, 그랬구나. 박영감은 아이가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도 낚시 한번 해볼래? 박영감의 말에 아이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럼 이 하래비가 낚싯대 하나 빌려줄 테니까 한번 해보거라. 박영감은 낚시 가방에서 낚싯대 하나를 꺼냈다. 할아버지가 지금 하는 것은 대낚시야. 이것은 릴낚시라고 하는데 미끼를 끼워 던지고 줄을 팽팽하게 해놓으면 고기가 몰렸을 때 여기 꽂아둔 방울이 딸랑딸랑 울리거든. 그러면 낚싯대를 힘껏 당긴 다음 줄만 부지런히 감으면 되는 거야. 친손자를 대하듯 박영감은 다정하게 설명해 주었다. 물 위에 떠있는 박영감의 찌는 말뚝을 박아놓은 것처럼 조금도 움직이질 않았다. 그런데 저녁 무렵 아이의 낚싯대 끝부분이 휘청 기울더니 방울이 울리기 시작했다. 힘껏 채거라. 어서. 그리고 위로 당기면서 낚싯줄을 감아.
박영감은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말로만 지시했을 뿐 아이를 직접 도와주지는 않았다. 당황한 소녀는 조금 망설이다 박영감의 말대로 낚싯대를 위쪽으로 힘껏 챈 후 줄을 감기 시작했다. 릴낚시가 사정없이 떨리면서 방울소리는 더욱더 요란해졌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짜릿한 손맛에 아이는 더없이 흥분한 모습이었다. 완강하게 버티던 녀석은 한참 만에 조금씩 끌려나오기 시작했다. 물 위로 모습을 드러낸 녀석은 50cm가 넘는 잉어였다. 박영감은 그제야 아이에게로 다가가 뜰채를 이용해 잉어를 물 밖으로 끌어내 주었다. 땅 위로 올라온 잉어는 수염난 주둥이를 끔뻑거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나한테서는 그렇게 도망을 가더니만 임자가 나로 있었구만 그래. 자세히 보니 아까 박영감이 놓쳤던 바로 그 잉어였다. 소녀는 자신이 잡아올린 잉어를 보며 연이어 탄성을 질렀다. 소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네 혼자 힘으로 이렇게나 큰 잉어를 잡았구나. 기뻐하는 소년을 보며 박영감의 마음도 흐뭇했다. 어두워질 무렵 밤낚시를 하기 위해 단골 낚시꾼들이 찾아왔다. 박영감은 그들을 배에 태워 넓은 저수지 한가운데에 만들어 놓은 수상 좌대까지 데려다 주었다. 어르신, 약주나 한잔하고 가시죠. 그럼 한 잔만 하고 갈까? 박영감은 좌대 위에 지어놓은 천막 안으로 들어가 단골 낚시꾼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1시간쯤 지나 박영감이 천막에 나왔을 때 저수지 전체에 아주 짙은 물 한 개가 깔려 있었다. 넓디 넓은 저수지에 물 한 개가 짙게 깔리는 날이면 불과 몇 미터 앞도 보이질 않았다. 만약 물 안개 속에서 길을 잃기라도 하는 날이면 안개가 걷힐 때까지 배는 꼼짝없이 물 위를 떠돌아야만 했다. 하지만 그곳 지리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박영감은 무작정 배에 올랐다. 그리고 그날 새벽에 던져놓은 민물 새우망을 걷어갈 마음으로 저수지 깊은 쪽으로 노를 저었다. 한참을 갔지만 짙은 안개 속에서 새우망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취기가 옳은 탓이라 생각하고 박영감은 할 수 없이 마을 쪽으로 배를 돌렸다. 한참 동안 노를 저었지만 하얀 안개만 보일 뿐 마을의 불빛은 보이질 않았다. 박영감이 짙은 안개 속에서 여러 시간을 헤맸을 때 아주 멀리서 냄비 두드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냄비 두드리는 소리에 박영감은 귀가 번쩍 뜨였다. 워낙 큰 저수지라 마을 사람들은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건지러 나갔다가 갑자기 물 한 개가 짙게 깔리면 종종 길을 잃었다. 그러면 식구들이 모두 냄비를 들고 저수지로 나와 숟가락으로 냄비를 두드렸다. 냄비 두드리는 소리가 저수지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등대인 셈이었다. 냄비 두드리는 소리에 방향을 잡은 박영감은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저었다. 그런데 잠시 후 냄비 소리가 그치고 말았다. 아마도 저수지로 나갔던 자기 식구가 무사히 돌아온 모양이었다. 박영감은 소리가 들렸던 방향으로 계속 노를 저었지만 마을의 불빛은 여전히 보이질 않았다. 희뿌연 물 한 개만 박영감의 주름진 얼굴 위로 엉겨붙었다. 지칠 대로 지쳐버린 박영감은 배 안에 풀썩 누워버렸다. 차가운 밤 공기가 땀으로 흠뻑 젖은 박영감의 몸에 와닿았다. 박영감은 추위에 온몸이 떨려왔다. 오랫동안 노를 저은 탓에 두 팔에서 경련까지 일어났고 양손은 오므릴 수조차 없기에 아팠다.
박영감은 눅눅해진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다. 그런데 그 순간 희뿌연 물 한 개 속을 뚫고 탕탕탕 냄비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박영감은 정신을 다시 가다듬고 냄비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열심히 노를 젓기 시작했다. 탕탕탕탕. 냄비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크게 들렸다. 한참 노를 저어가던 박영감의 눈에 마술처럼 마을의 불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박영감은 그제야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박영감이 탄 배가 마을에 닿을 무렵 안개 속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한 아이가 보였다. 그날 낮에 박영감과 함께 낚시를 했던 바로 그 아이였다. 아이는 온몸이 땀으로 젖은 채 열심히 냄비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할머니한테 수제비를 끓여달라고 한 아이는 그것을 들고 박영감 집으로 갔었다. 하지만 수상좌대로 간 박영감을 만나지 못하고 수제비가 담긴 냄비를 들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 도중에 사람들이 냄비 두드리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아이는 박영감이 걱정되어 애써 들고 온 수제비를 땅에 쏟아붓고 있는 힘을 다해 냄비를 두드렸던 것이다. 사랑을 받는다는 건 사랑을 주겠다는 약속이다. 제목: 선생님의 눈물. 중학생인 정태는 마음이 여리고 착했지만 또래 아이들보다 정신 연령이 조금 떨어졌다. 나서야 할 때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정태는 중1 때부터 왕따가 되었다. 새학년이 되어서도 아이들 입소문만으로 정태는 또다시 왕따가 되고 말았다. 한 번은 정태의 카세트가 교실에서 분실되는 사고가 있었다. 담임 선생님은 분실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수업이 모두 끝난 후에도 정태네 반 아이들을 한참 동안 보내지 않았다. 그런데 정태가 분실한 카세트는 어처구니 없게도 정태네 집에 있었다. 집에 두고 온 것을 까맣게 잊었던 것이다. 그 이후에도 정태는 그와 유사한 실수를 한 번 더 했고, 그럴수록 정태에 대한 따돌림은 점점 심해져 갔다. 반 아이들 중 몇몇은 정태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정태를 때리기도 했다. 하루는 친구들 여러 명이 정태를 화장실로 끌고 갔다. 니네 엄마가 학교를 다녀간 뒤로 우리가 담임한테 얼마나 당하는지 너도 알지? 니네 엄마 학교에 한 번만 더 오면 그때는 너 학교에 못 다니게 될 줄 알아. 알았어. 엄마한테 말하지 않을게. 제발 때리지 마. 정태는 절레절레 고개를 저으며 울먹거렸다. 그때 눈을 감고 한쪽에 서 있던 아이가 손사래를 치며 다가왔다. 때리면 흔적이 남을 테니까 야, 때리진 않을게. 근데 말이야, 너는 말로는 안 되는 거 알지? 자, 그럼 슬슬 시작한다. 3명의 아이들은 미리 약속한 듯 정태를 화장실 안으로 끌고 갔다. 정태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지만 얼굴로 날아온 망치 같은 주먹 때문에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오늘은 세수시켜줄게. 똥물로 말이야. 아이들은 풀이 선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며
정태를 화장실 변기 앞에 꿇어앉혔다. 그리고 수세식 변기통 안으로 정태 얼굴을 강제로 밀어넣고는 힘껏 줄을 당겼다. 쏴 하는 세찬 소리와 함께 물이 쏟아져 나왔다. 잠시 후 정태가 가쁜 숨을 헐떡이며 고통스러운 얼굴로 일어섰을 때 화장실 문을 나서며 한 아이가 말했다. 니네 엄마 학교에 오면 또 당할 줄 알아. 오늘은 한 번으로 그쳤지만 그땐 5번 정도 세수시켜줄게. 아이들이 키득키득 비아냥거리며 화장실을 빠져나갔다. 그때 체육 선생님이 화장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날 있었던 일들은 학생부로 낱낱이 보고됐다. 다음 날 정태와 정태를 괴롭힌 아이들 모두가 학생부실로 불려갔다. 정태를 괴롭힌 아이들보다 더 애를 태운 건 담임 선생님이었다. 주임 선생님, 모두가 제 잘못입니다. 정태가 괴롭힘을 당한 건 아이들을 잘못 가르친 제 탓입니다. 저를 용서한다 생각하시고 아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담임 선생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정태를 괴롭힌 아이들은 간신히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선생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아이들을 교실로 돌려보냈다. 그날 이후 담임 선생님은 다른 때보다 일찍 학교에 출근했다. 그러고는 교무실에 가방을 놓자마자 고무장갑과 세제를 들고 곧바로 화장실로 갔다. 선생님은 변기에 가루 세제를 뿌리고 얼룩진 변기를 수세미로 벅벅 문질러 닦았다. 선생님이 닦아놓은 변기는 눈처럼 하얗게 반짝거렸다. 선생님이 한 달이 넘도록 이 일을 하고 있을 때 한 아이가 발소리를 죽이며 쭈뼛쭈뼛 다가왔다. 정태 얼굴을 화장실 변기 안으로 밀어넣은 바로 그 아이였다. 선생님, 죄송해요. 네 잘못이 아니다. 모두 잘못 가르친 내 탓이지. 정태는 여기 얼굴을 담갔는데 고무장갑 낀 손으로 변기 닦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선생님은 고개 숙인 채 변기를 닦으며 말했다. 정태의 아픔을 생각해 본 적 있니? 그러곤 뒤에 서 있는 아이를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렇게 당부했는데도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 그러니 선생님이라도 이 더러운 변기를 깨끗하게 닦아놔야지. 그래야 가엾은 정태가 또다시 이 변기에 얼굴을 디밀어도 상처를 덜 받을 테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내 고개를 숙여버렸다. 고개 숙인 선생님 눈에 물빛이 어른거렸다. 선생님을 지켜보는 아이의 눈가에도 눈물 한 방울이 힘겹게 매달려 있었다. 나팔꽃이 피어있는 곳에서는 누가 따로 씨를 뿌리지 않아도 그 이듬해에 나팔꽃이 피어난다. 사랑은 반드시 사랑으로 다시 피어난다. 제목, 눈 치우는 할아버지. 영주 씨는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었다. 새로운 근무지로 발령을 받은 영주 씨는 아침 일찍부터 출근을 서둘렀다. 지난밤 내리기 시작한 눈은 아침이 되어도 그칠 줄을 몰랐다. 지하철을 타고 가려면 육교 하나를 건너야 하는데 육교 계단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그런데 계단 중간쯤에서 어떤 노인이 열심히 눈을 치우고 있었다. 눈송이는 눈보다 하얀 노인의 머리칼 위에 수북히 쌓여 있었고 노인은 힘겹게 계단을 오르며 눈덩이를 삽으로 떼어내고 있었다.
삽질을 하는 노인은 힘이 달리는 듯 손을 많이 떨었다. 계단 하나를 오르는 것도 노인에겐 너무 힘겨워 보였다. 입김을 하얗게 내뿜으며 일하는 노인에게로 영주씨는 조심조심 다가갔다. 할아버지, 고생이 너무 많으시네요. 고생이랄 거 뭐 있나? 누구라도 해야 할 일이잖아요. 빙판 친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날에는 천하 없는 장사로도 큰 봉변을 당하고 말 테니.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삽질을 하며 말했다. 노인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사실은 저도 조금 전 육교 계단을 간신히 올라왔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연세도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런 일은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잖아요. 젊은이들은 회사 나가야지 이런 일할 시간이 있나? 이런 일은 뭐 나 같은 노인들이 해도 충분해.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영조씨는 자신이 공무원이었기에 노인에게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댁이 이 근처세요? 할아버지는 그제야 허리를 펴고 영주씨를 바라봤다. 요 앞 동네에 산다오. 할아버지는 한숨을 푹 내쉬며 말을 이었다. 사실은 내 아들이 이 육교에서 넘어졌거든. 그때 머리를 다쳐서 지금까지 3년째 방 안에만 누워있다오. 아들놈 때문에 이 늙은이 가슴은 새까맣게 타버렸지. 아, 그러셨군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내 아들처럼 될까봐 눈 오는 날이면 이렇게 나와 눈을 지우는 거죠. 영주씨는 노인의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다. 할아버지, 저도 좀 도와드릴게요. 아니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 이것마저 할 수 없다면 아마 더 힘들었을게요. 나는 삽으로 눈덩이를 떼어내며 자식에 대한 아픔까지도 함께 떼어내고 있는 거라오. 이 일을 하고 나면 그래도 응어리진 마음이 많이 풀려. 이 일은 아들놈 빨리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이기도 하니까.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힘겨운 삽질을 시작했다. 영조씨는 노인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그 자리를 쉽게 떠날 수도 없었다. 자신의 아픔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는 노인의 마음이 영주씨 마음에 아름답게 반짝였다. 아픔을 통해서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 제목, 거미와 사내. 한 사내가 숲길을 거닐고 있었다. 쌀이나무 가지에서 거미줄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물처럼 펼쳐진 거미줄에 걸려든 배춧꽃 흰나비. 나비는 고통스럽게 날개를 퍼득거렸다. 거미는 재빠르게 다가가 나비의 몸통을 덥석 물었다. 사내가 거미에게 다가가 가만히 물어보았다. 보이지도 않는 거미줄로 함정을 만들어서 너는 예쁜 나비를 꽁꽁 묶어버렸구나. 그러자 거미가 사내에게 되물었다. 당신이 함부로 뱉은 말로 당신은 다른 이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묶어놓은 적이 없나요?
이렇게 읽어봤고요. 오늘 낭독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이 다음 내용을 한번 쓱 봤더니 이 다음 거가 엄청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음 낭독 시간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원하시는 책들이나 그런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너무 이 연탄기를 지금 한 이제 반 정도? 반 살짝 못 미치게 읽었는데 너무 이것만 읽으면은 혹시 지루하시진 않을까 생각도 들고, 좀 뭐 에세이 같은 거 듣고 싶거나 시 같은 것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듣고 싶으신 뭐 시나 에세이나 뭐 다른 책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낭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요. 잘 자고 좋은 꿈 꾸세요. 잘 자요.